저희 음성팀이 이 살구와 음성 분석과 질병별에 따른 마커를 찾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 이제 9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뒤돌아보니까 굉장히 바쁘게 왔어요. 왜냐하면 시간도 많이 없고 또 결과도 내야 하고, 그리고 또 그 결과를 내면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저희 팀에는 오늘 이 자리에 오지는 않았지만 최희지, 김지원, 김선주, 최우원 이렇게 대학원 학생하고 같이 일주일에 2~3번씩 하루 한 번 세미나를 하면 4~5시간 이상씩 풀리 집중하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다른 논문들을 많이 리뷰하면서 그 논문의 리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케이스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매우 많이 고민했고, 그 고민의 끝에서는 에드웍처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되겠지가 아니라 그 근거를 찾고 그게 왜 우리한테 맞는지를 굉장히 입증하는 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좀 속도가 붙어서 어젯밤에 제가 발췌를 하면서 저희가 해놓은 양은 너무 많은데 그 양을 다 오늘 하기는 어렵고, 몇 가지 오늘 좀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혹시 기업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마커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되는군요. 지난번 한번 발표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음향학적인 측면에서의 소리가 생성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언어적인, 음향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하는지의 과정이라 매우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프로세스에서 보면 사람이 목소리를 내고 자기의 목소리를 자기가 듣기도 하지만 그것이 공기 중에 전파해서 타인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우리는 살구야라고 하는 녹음을 통해서 데이터가 밖으로 나오고, 그 데이터가 또 어느 사람에게, 그 얘기는 그것이 AI든 디지털 치료제가 되든 어떤 마커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음성의 특징을 찾아내서 그것을 어떻게 치료제라고 얘기하는 AI의 센서의 시스템에 얹힐 것이냐,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뇌가 바로 치료제나 혹은 챗봇이나 아니면 AI나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1년의 요만큼의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년의 과정이라는 것은 소리가 생성되고 그 소리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주파수 영역대로 트랜스폼, 변화를 시켰고, 변화는 된 스펙트럼그램에서 우리가 피처를 익스트랙팅하는, 우리가 중요한 팩터라고 자조적 정의뿐만 아니라 어떤 스레스홀드 기준에 합당하게 맞춰져 있는 근거에 한해서 특징들을 추출하고, 그것들을 통계적인 머신러닝이나 테스팅 퍼포먼스를 통해서 입증을 한 후에 그것을 아까 조금 전에 노대용 교수님 말씀하시는 하나의 사례로 피스탑에 어떻게 얹을 것이냐 라고 하는 1년의 과정을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1년의 과정을 위해서 우리 음성팀에서 지금 요즘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의 프로세스입니다. 음성이 들어오고 변환을 시키고, 처음에 변환되기 전에 CNN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미지로 들어오는 것에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것으로는 현재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단계를 거치고 어텐션 모듈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리는 다양한 질병별 특징을 찾아서 그것들을 어떻게 CNN과 연결해서 살구야 하는 연속적인 모음 연속의 발음이 있을 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런 백엔드에서는 RNN 과정을 종합시킨 뒤에 아까 말씀드린 최종적인 특징을 이제 디지털 치료제에 탑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선 시스테마틱한 리뷰로 우리가 갖고 있는 104명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우리 데이터 생성 데이터로 익스클루전하고 인클루전 할 것인지에 대한
프리즈마 플로우 디자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실 이 프리즈마는 김여준 교수님하고 이성규 교수님하고 한 번은 리뷰를 해서 이 부분을 체크를 받아야 하고, 또 체크 받을 때 있어서 여러 가지 결과를 더 좋게 하는 데이터 대상으로 뽑혀질 수도 있으나,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가능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 익스클루전하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우선 리코더 스크리닝을 할 때 전체 104명의 녹음본들 중에서 우선 녹음 장소가 다르면 자궁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9명이 서울센터에서 했던 9명을 제외시켰습니다. 자분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그 95명들 중에서 환자들을 쭉 스크린해 보니까 한 명이 녹음하지 않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이 녹음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변수들은 미싱 데이터가 있어도 그것을 안고 갈 수 있으나, 녹음이 굉장히 목소리가 타겟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없으면 우리 연구에 넣을 수가 없어서 한 명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 오늘 일자로 리뷰되어 있는 데이터 어널리시스는 94명을 우선은 넓게 잡았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서머리입니다. 너무 작긴 하는데 제가 주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질병의 종류는 디프레션, 그 다음에 통증인데 두 가지 지표로 나누었습니다. 뉴메리컬 스코어, 10점 만점 척도에 의한 통증, 그 다음에 페이셜 리프레션, 얼굴에 의해서 통증을 어느 정도나 있는지 10점 만점에 대한 척도, 그 다음에 커뮤니티브, MMSE 척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도인지 정도의 그룹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디프레션 환자라는 것은 병원에 내원할 때 나 우울해요 라고 해서 오는 환자나 우울하지 않은 환자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시스테매틱한 리뷰에서는 정신과, 신경과에 내원한 환자들 중에 그들이 꼭 우울증을 갖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환자들이 녹음을 동의를 하면 그 환자들의 녹음을 보고 SGDS를 통해서 15점 추격되어 있는 SGDS를 통해서 그룹을 8점 이상과 otherwise 그 이하를 나누었습니다. 분명 otherwise에도 우울하다고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한 사람들은 있었으나, 이렇게 다른 논문들하고 달리 다른 많은 80여 개의 우울과 관련된 논문들은 처음부터 컨트롤 그룹은 우울과 전혀 다른 PHQ-9 척도를 이용해서 우울이냐 아니냐를 직접 진단 판정을 받고, 그들이 우울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서 머신러닝, 다른 분석 혹은 컨볼루션을 해도 그렇게 분류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운 점은 이 데이터로서 이 부분이 명확히 질병군으로 분류되지 않은 분들을 짧은 15개 문장인 우울 정도를 여부를 자기 스스로 주관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으로만 구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만큼의 성능을 가졌느냐가 우리 연구에서는 초점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디자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사실은 우울증 환자만 대상으로 한다면 정신과의 우울증 환자에게만 우리의 바이오마커가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초점. 그러나 사실은 많은 진료과에도 우울한 환자들이 우울하지 않은 질환으로 내원을 했을 때 그 환자가 수능도가 높고 조금 더 치료적 경과가 좋아지려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울하지 않아야 하거든요. 이것을 다른 진료과에서 개입할 수는 없으나, 혹시나 조금 더 심각한 중증도 질병일 경우에는 그 환자의 삶의 질과 치료의 수능도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환자가 우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마커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진단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의 데이터가 이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점을 주어야 할 점은, 다른 논문은 디프레션 하면 디프레션 환자들만 보고 통증도 같이 동반되면서 그 다음에 경도인지 장애도 어느 정도 있는, 이렇게 구분되거나 되는데, 우리는 그 그룹이 당초부터
각각 타깃 질병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94명의 환자들이 어느 정도나 우울, 그다음에 페인한 통증의 정도, 그다음에 경도 인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다 대상들이 중복하거나 다르게 됩니다.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커뮤니티브한 경우가 보면 MMSE가 25점 이상 정도로 기준을 잡았는데요. 페이퍼들을 보고 거의 85%가 그런 장애가 없는 군으로 되어 있고 14.9%가 다소 인지 정도가 떨어진 군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두 군을 분리하려고 할 때에 언밸런스도 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가 매우 군을 예측하기, 그다음에 그 정확도를 높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와 같은 데이터 형태에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변환에 대한 스텝입니다. 왼쪽은 20세 남성의 중증 우울이고 25세 여성의 중증 우울증이고 그 다음에 51세 남성의 경증 우울증이고 51세 여성의 경증 우울증입니다. 연령대가 비슷하고 연령대가 비슷할 때 살펴보면 이와 같은 이미지를 보고 우울한지 아닌지, 경증이라고 얘기한 것은 중증이라고 하는 SGD에서 8점 이상이고 8점 이하인 것을 경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이라고 앞에 나와 있는 퓨리에 트랜스폼을 역변환시킨 겁니다. 또 이것으로 요즘 많이들 CNN,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 많이들 퍼포먼스를 보이고 어떤 논문에서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매우 그 분류되는 예측의 정확도가 매우 높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미지 프로세스를 통해서 예측 모델을 갖는 CNN이 우리의 이 환자 대상군에는 그렇게 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 부분이 우리가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CNN의 프로세스의 스트럭처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알고리즘의 코드에 저희가 어텐션 모듈을 넣을 것입니다. 익히 널리 알려져 있고 퍼포먼스가 좋았다는 논문의 알고리즘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다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배치 사이즈를 5로 하고 학습을 20회 이후로 할 때에는 손실, 로스가 주황색이고 그 다음에 어큐러시가 파란색인데 이 어큐러시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손실이 줄어드는 경우가 반복 횟수 20번 20회 정도로 했을 때 그 이후 더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 우리가 가장 최적의 포인트인 20회 반복하는 것으로 해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성별에 대한 클래시파이어는 AUC는 0.66 정도밖에 나지나 어큐러시가 0.79로 그나마 가장 좋게 나온 거죠. 그리고 이건 디프레션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 클래시파이어를 봤는데 이거는 AUC는 0.69고 어큐러시는 0.67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48명, 그 다음에 83명 이렇게 데이터가 축적될 때마다 했을 때 퍼포먼스를 보면 43명일 때가 오히려 가장 CNN이 좋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환자들의 베리에이션이 크고, 왜냐하면 컨트롤 그룹과 트리트먼트 그룹의 사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대상자들을 두고 목소리만 듣고 이 사람이 우울이구나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금씩 CNN에서는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이제 정통적인 방법으로 지도학습법이 가장 일반화되어 있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방법으로 몇 가지 모델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각각 모델에 따라서 서너 개의 가장 좋은 변수 선택에 의해서 방법을 보았더니 5fold 크로스 베리페이션을 1회 시행한 결과 우리가 찾은 트윗 마커가 2개가 들어가 있고 에이지는 연령은 반드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3개 정도 들어있을 때 AUC가 0.80.6%, 어큐러시가 72.9%, 그 다음에 79.3, 76.2, 82.9,
77.0 이렇게 로지스틱이 CNN보다 좋은 건 우리 거밖에 없을 겁니다. 가장 심플하고 가장 일반적인 로지스틱이 CNN이라고 하는 뭐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나의 엄청난 기법이라고 썼던 논문에서도 우리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우리 데이터가 왜 이러는지 제가 지금 면밀히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한 원인을 거의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뒤에 갈수록 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정말 재밌고 고민도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ROC 커브를 보면 이때 ROC 커브는 이제 마커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앞에 거는 아까 제가 추출한 지표들 중에 3개나 4개 최적의 모델링을 만들었을 때의 80.1%, 82% 정도의 AUC를 보이고 있었고 지금은 각각의 마커가 특정 우울, 통증, 그 다음에 인지장애 어느 질병의 타겟으로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씩 변수별로 따로 본 겁니다. 그래야 저희가 34개 아니면 70몇 개의 지표들을 추출한 것 중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질병에는 이 지표가 최고야. 그래서 질병별 가장 맞춤적인 지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각 넣어보니 하나만 모형에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좋은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여기 F0라고 하는 것은 기본 주파수의 dB는 데시벨에 해당하는 지표들을 직접 추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논문들에서는 목소리의 특징을 피처를 추출하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기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기기에서는 그냥 디폴트로 스레스홀드 구간을 넣어주기 때문에 우리처럼 미세하게 환자인지 아닌지 우울한지 아닌지를 미묘한 차이 즉 SGDS 8점과 SGDS 7점은 우린 경계선에 있지만 7점과 8점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은 일반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러지 않은 그룹에도 7점, 6점, 5점이 많고 그 다음에 경도인지 장애라고 시비어리티하다라고 하는 그룹에도 8, 9점의 SGDS가 많이 몰려있는데 그렇게 미묘한 경계선을 우리가 그룹으로 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특징으로 추출한 것들이 그 자기의 역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뽑은 것들은 그들의 논문에서 있었던 기계로 아니면 프로그램으로 알고리즘으로 시판되는 어떤 패키지 내에서는 뽑혀지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우리도 이 지표에 대한 에비던스나 그 다음에 프루프를 해야 되겠죠. 그 프루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증명도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보면 모두 다 기본 주파수에 얽혀있는 민, 스큐드, 커터시스 되어 있는 범위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대비에 dB는 강도의 이 파워인데 이 파워의 가장 높은 거와 미니멈 값의 레인지 이런 것들이 우울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통증이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또 하나는 인지장애가 좀 있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주는데 이건 어느 논문에도 이런 지표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쪽에서도 보면 여기도 F0에 대한 기본 주파수의 헤르츠 영역에서의 얘기입니다. 주파수의 영역대 그것도 역시 똑같이 70%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CNN도 70%대의 퍼포먼스였었죠. 지금은 지표 하나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지표가 이 지표 중에서 어떤 질병의 타겟 즉 우리가 암 치료를 할 때 각각 암 종류에 따라서 표적 치료하는 그 시약의 마커, 신약의 종류, 치료제가 다르듯이 우리도 역시 그 질병의 타겟이 되는 바이오마커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겁니다. 에이지 그룹, 에이지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4개의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사실 우리가 연령별로 매우 19세, 만 19세에서 만 83세까지 굉장히 연령대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때, 중장년 때, 노년 이렇게 나눠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샘플 수가 유니폼한 형태대로 나오는 가장 적절한 55세 정도로 64세 정도로 그 중년층 이상의 중노년층 정도를 이렇게 좀 나눠서 몇 가지 그룹을 나눠서 해봤는데, 빨간색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지표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은 이쪽에 있는 게 우울 집단의 그룹의 SGDS 8점 이상 이하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한 3대1 정도 비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룹들의 그런 질병군이 좀 많아서 조금 더 많은 지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게 통증이었는데, 수치 통증에서는 연령군을 나누지 않고 그냥 로 데이터만 넣었을 때 꽤 많은, 생각보다 꽤 많은 지표들을 찾았고, 얼굴 통증이 유일하게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도 두 번째 하모닉에서의 DB. 그런데 많은 음성학에서는 첫 번째 기본 주파수 외에 첫 번째 하모닉이나 두 번째 하모닉에서 나오는 어떤 캐릭터리스틱, 그런 특징이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그 사람의 질병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비인후학과 음성 쪽의 저널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MSE는 아까 80 몇 프로인 정상 그룹과 조금 경도인지를 갖고 있는 14분, 정말 94분 중에서 14분만을 가지고 분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지표들을 찾았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경도인지와 관련된 우리 엠스탑 할 때 매우 희망적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피스타업에 해당하는 지금 공황장애는 없으나, 공황장애는 나중에 질병군으로 한번 다시 뽑아서 우리 환자들 중에 한 10 몇 분 계십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찾아보면 분명히 있고, 공황장애에 해당하는 트레머나 떨림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표에는 실지 않았지. 그래서 이 표 하나가 지금 매우 중요하고, 이 표들을 다시 다른 형태대로 살펴봅니다. 그리고 봤더니 적어도 정말 근거가 있느냐, 이 지표들이 그 그룹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구분을 해주느냐. 예. 이쪽에 디프레션과 스코어페인하고 이미지 페인하고 커뮤니티브 한 걸 봤을 때 지터라고 하는 것이 스코어페인입니다. 그 다음에 디프레션 부분에는 퍼먼트 노이즈 레이티오, 그 다음에 퍼먼트 사운드, 그 다음에 제로 크로싱 레이티오라고 해서 이 사람의 음성이 얼마나 0점을 많이 치고 가는지를 카운트했습니다. 커뮤니티브도 유사하게.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이 매우 비모스적인 통계적 검증을 통해서 부분을 유의미하게 그룹을 나누더라. 그 다음 또 이 부분에는 보컬 트랙에서 얻어지는 필터 트랙입니다. 그러니까 보컬 트랙으로부터 얻어지는 필터들이 이렇게 하모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인데, 너무너무 재밌는 건 첫 번째 하모닉의 데시벨의 스큐드, 얼마나 중심에서 많이 한쪽으로 쏠려 있느냐의 정도를 살펴봤더니 디프레션, 스코어 페인, 이미지 페인, 커뮤니티브에 모두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보였어요. 공통 분모인 마커도 있고 각각 질병별로 타겟이 되는 마커가 또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건 전체 우리가 처음에 78개의 지표를 뽑았고, 거기에 멀티커리니어리티, 다중공손성이 있을 경우에 모델의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어느 논문을 봐도 LR 지도학습을 했을 때 많은 변수와 의미 있는 변수를 놓고도 그 다중공손성으로 인해서 AUC나 정확도가 높아져 있는 것을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분명 오버피팅, 오버에스티메이트 됐을 텐데. 또 하나, 비지도학습인 ML 기법을 쓰더라도 파일 폴더든 아니면 리피티드 되어 있는 방법이 보통 지금 기투브나 지금 현재 블로그에서 올려져 있는 많은 그러한 기법들의 코드는 한 번 리피트 10번 하고 나서 그 다음 반복할 때 기존의
훈련되어 있는 학습을 지우질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실은 10번만 하고 평균을 냈다고 하지만 그 전에 무수히 50번 돌려봤다면 이 학습은 500번 학습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나중으로 갈수록 정확도와 AUC가 높아집니다. 그것이 논문에 실려져 있을 가능성을 제가 추정할 수는 없으나 반드시 어떤 논문에서든 우리가 5폴더의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했을 때 몇 번 반복했고 반복할 때마다 새로 리셋시켰다라는 것이 명시되어야 신뢰도가 높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논문을 작성할 때 반드시 그런 멘트를 넣을 거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정확한 지표를 줄 때. 그리고 이것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각 질병마다 중증도, 그러니까 중증 그룹에 얼마나 코릴레이션이 높은지. 그래서 그 코릴레이션이 양의 포지티브리 코릴레이션을 갖고 있는 것은 주황색 표시입니다. 여기가 왼쪽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는데 저희가 잘 추출한 마커들이고요. 41개입니다. 41개들의 지표들이 페인과 커뮤니티브와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얼마나 중증도의 그 지표가 포지티브리 코릴레이션이 높은지 네거티브리 코릴레이션이 높은지 중증도 그 부분을 보라색은 네거티브, 포지티브 높은 정도입니다. 또 하나 이 박스 네모의 박스의 크기는 두 분을 그룹할 때의 이 마커가 얼마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가 강하냐의 면적입니다. 면적이 클수록 강한 사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볼 때 전체적으로 시각적으로 질병별, 제가 이거는 원래 플라팅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제가 여기다 넣었습니다. 원래 그림에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넓게 보여져 있는 부분과 특히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중증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 그것이 통계적으로 얼마나 강한 유의성을 갖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표식입니다. 이것도 논문에 넣었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ML 모델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 중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뭐 아주 오래전부터 써왔던 기본적인 예측 모델이라면 오늘은 저희가 머신러닝에서 있는 현존하고 있는 기법은 다 해봤습니다.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이것을 앙상블로 몇 개의 기법을 컴바인해서 썼더니 좋게 나온 게 있습니다. 아직도 더 커뮤니케이션을 다 이루려면 더 해야겠죠. 물론. 그러나 수없이 알고리즘을 돌려서 나온 방법은 로지스틱이랑 XGBoost랑 그 다음에 RightGBM을 컴바인 시킨 소프트보팅 앙상 클래스피어가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그게 적어도 AUC 반복하는 횟수의 평균이긴 하지만 보통들 많이 마지막 걸 쓰기도 합니다. 근데 마지막 5번째 홀드에서는 91%, 그 다음에 100%, 83%, 어큐리시가 93%. 논문으로 굉장히 좋은 형태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앞에서 ML 모델과 로지스틱 모델에 나오는 그 AUC가 크게 다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성능이 매우 좋은 성능이 나왔다는 건 그리고 그 전에 CNN이나 그 전에 나왔던 것들이 우리 그룹을 분리하는 게 매우 어려운 데이터인 것을 입증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지표를 넣은 것과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파악하고 어떤 질병에 영향을 주는지 얻어진 추출된 마커를 가지고 모델에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로는 매우 많이 만족합니다. 이 논문은 제가 요즘 많이 보고 있는 건데 이 논문이 많은 마커들을 제시하는 논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예를 들어 특징을 추출할 때 보컬 폴드, 성대에서 나오는 거, 보컬 트랙, 성도, 우리가 폐로부터 숨을 쉬면서 얼마나 공명을 이루면서 나오는지에 대한 특징, 그 다음이 프로존,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어떤 운율을 갖고 있느냐인 겁니다. 근데 이 논문은 아만 하세요. 그래서 아 하나의 모음인데 우리는 모음 세 개가 아, 우, 우, 야, 살구야 이게 우리가 하나의 일체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연속 세 모음을 발생할 때 이 사람들이 숨을 어디서 쉬고 그 발음의 길이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운율을 갖고 있는 것이 질병군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정말 더 세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논문에 있는 결과보다는 더 많은 지표와 좋은 지표가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와 같은 연구를 기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질병을 정말 정확히 타깃으로 할 수 있는 지표들 두세 개를 만들고 그 두세 개가 앞으로 이제 오는 추출해서 생성되는 환자들의 그 지표를 한번 적용해 봐서 구분할 수 있는지를 테스팅하는 것으로 앞으로 가고 싶습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모든 것의 훈련 데이터는 70%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테스팅은 30%의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사실상 이 구분해야 되는 두 그룹의 데이터의 언밸런스 때문에 학습 데이터에 많은 부분들이 쏠리거나 또 괜히 콤그니티브와 같이 14명의 환자들이 70%가 훈련 데이터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현재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훈련 데이터들을 우리에 맞게 최적의 성능을 보일 수 있도록 훈련 데이터셋을 추출할 것이냐 라고 하는 통계적 기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리즘화 만들 거고 그 부분은 또 매우 좋은 특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훈련 데이터들을 샘플링하는 방법들은 랜덤하게 하거나 또 각자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이 또 입증돼서 훈련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다는 방법은 또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저희 좀 얘기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궁금한 게 일단은 여기에 사용하는 모델 특히 이제 로지스틱 분석 같은 경우에는 시그널 데이터의 특성을 뭐 부집합을 여러 가지 특수를 해가지고 그 숫자 하나를 전부 다 아이디로 모아가지고 그렇죠. 네, 이미지에서 저희가 해당하는 우리가 목적하는 자료적 정의에 의해서 혹은 다른 논문에 있는 정의에 의해서 그 추출되어 있는 그 정량적 지표를 가지고 모델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시그널 자체를 데이터를 쓰면서 이제 간단하게 프리프로세싱만 해가지고 시그널 그냥 전체를 먹어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해봤습니다. 그것도 해보고 또 세 가지 방법 정말 질문 좋으세요. 제가 앞에서 할까 그러고 제 노트북이면 한번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데이터들은 질병 환자분들입니다. 모두 다. 정상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신경과나 정신과에 뭔가 아파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군을 구분하기가 사실은 질병이라는 타겟은 좋지만 모두 다 환자분인 겁니다. 근데 그 환자이신 분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두 군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의 디지털 치료제는 꼭 정신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꼭 신경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더라도 내원하는 환자들의 음성만 갖고 그러면 그분들은 어느 과를 내원하시든 환자분이신데 그분의 우울 정도나 통증 정도를 구분해낼 수 있다면 사전에 치료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사실 초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 많은 부분들의 시그널을 통째로 놓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마이크 때문이든 외부 영향력으로 잡음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잡음을 제거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케이스도 해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자들의 음성에는 마이크 잡음과 같은 잡음이 많습니다. 아무리 깨끗해도. 그 잡음들을 어떻게 핸들링할까 보다가 잡음에 환자가 그 질환에서 갖고 있는 목소리의 잡음이 별도로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추출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시그널을 할 때 플러스 입실론 화이트 노이즈를 가정해서 모델링을 하는데 그걸 화이트 노이즈로 가정하지 않고 그 환자의 질병에 맞는 모델로 노이즈 모델을 다시 한번 두 개의 스텝으로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이 문제랑은 별도지만 그래서 세 가지 원은 그대로 놓고 잡음 제거한 거 놓고 우리가 지금 그들의 특성을 모델링한 것으로 노이즈를 더 넣어서 모델링한 세 개를 가지고 지금 ML이나 지금 AI 분석 기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얻어지는 특징들이 만약에 지금과 같은 거와 유사할 수도 있고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 다른 것이 또 하나 생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매우 의미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시그널은 노이즈 제거하는 게 모두 다 공학적 접근이기 때문에 또 질문. 지금 우리가 사실은 최종 목적은 아주 음향 시설이 좋은 데서 이제 음성을 녹음하고 그 사람의 우울을 측정하거나 불안이나 인지를 측정하는 거가 아니고 그렇죠. 리얼하게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거 하는 거는 디지털 치료 기기 안에 포함되는 음성 녹화를 녹음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금 이거는 병원에서 지금 측정한 음성이잖아요. 사실 우리 병원에서 측정한 음성은 그렇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한번 나중에 წერ을 보여주면 좋은 것도 있는데 거의 한 60% 이상은 공사 중에 추가되는 것들은 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명 정도까지는 정말 수면실도 그 안쪽 수면실에서 했기 때문에 정말 좋은데 그 이후에 반 이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센터만 너무 했기 때문에 서울센터는 우리가 논문했을 때나 아니면 연구를 할 때도 녹음 장소가 달라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노이즈 관리를 할 때 그래서 서울센터는 부득이 그래서 이제 제외한 거지만 저는 노이즈에 관심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더불어 지금 이상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디지털 치료제가 모바일이 된다면 모바일로 그 환자가 계속 음성 녹음을 할 때 분명히 어디선가는 잡음이 들어올 겁니다. 그 잡음들이 이 사람이 질병의 잡음인지 외부의 잡음인지를 구분하는 테크닉이 반드시 거기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우울 특정한 그룹 아니더라도 그냥 환자이면 되고 환자인데 간단한 우울증만 했을 때 두 그룹을 어떻게 나누는데 거기에 아주 유의미한 마커가 있고 그 마커가 노이즈를 포함한 마커이면 더욱더 좋은 거죠. 그것이 디지털 치료제가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이동하고 어느 장소이든 언제 어디서든 그들이 자신의 어떤 신호를 녹음하고 전달했을 때 우리가 그 부분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선생님들께서 의사결정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합니다. 지금 이제 치매 인지기능 장애 이제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지금 만드시는 앱의 컨텐츠가 어느 거냐면 오늘 아침 뭐를 먹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아침 뷔페 먹었어, 뭐 먹었어 이렇게 하는 거가 그 녹음이 될 거거든요. 녹음을 할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녹음이 되는 거가 일단은 첫째는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인터벤션도 할 수 있고 또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어떤 기분이나 감정까지도 얘가 평가될 수 있는 게 지금 최종 목적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병호 선생님 챗봇은 이게 몇 군데까지 계속 얘기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될 수도 있게.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그러면 어떤 일정 정도의 가이드만 두고 처음에 할 때 뭐 어르신 뭐 일단 보통 이 정도 해서 몇 번 연습시킬 수 있겠지. 그래서 녹음하게 하세요 하는 정도만 해도 이게 아주 어큐러시가 높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이게 좀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이미 분석이 될 수 있을까?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하는 것 중에 감정을 분류하지는 않고 있지만 물론 이제 우울도 감정에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지금 쓰는 추출 기법에서 이제 또 CPP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토네이션의 크기의 높이, 음률과 옥타브의 크기들로 이제 그 사람이 얼마나 흥분되어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카운에 들어 있는지를 구분을 하고 녹음기를 할 때는 우리가 지금 그분들에게 핸드폰을 동일하게 드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핸드폰 기종이 어떤 기종인지를 알면 녹음하시는 분들 중에 패턴이 크게 다르지 않게 몇 개 패턴으로 나올 겁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사시는 장소가 아파트고 예를 들어 그분이 사시는 곳이 뭐 어디인지만 소재지만 알면 그 부분들을 공통분모로 삼아서 어느 정도 표준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인지기능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이렇게 많이 끄는 거 이런 부분들로 이제 지표를 다르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의 컨디션도 물론 다른 지표로 한번 봐야겠죠. 그럴 때는 그 데이터에 합당하게 맞는 지표를 다시 자조적으로 정의하고 그거를 밸리데이션하고 그
그다음에 또 평화를 선생님, 챗봇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녹음을 해요?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좀 있긴 한데요. 지금 이제 같은 장소에 있는 녹음한 똑같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통계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머신러닝 기법으로 해서 결과를 뽑아 보셨잖아요. 실제 이제 나중에 치료제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리얼타임으로 뭔가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고 바로바로 뭔가 이렇게 처리되고 나오고 해야 되는 결과들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이게 처리돼서 어떤 요런 정도의 뭐 아까 주황색 뭐 이렇게 그 공간의 크게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에 지났을 때 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예, 그게 아주 부학적으로 굉장히 왜냐면 컴퓨팅 타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아직 그 어느 정도나 우리가 컴파일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지 해보지 않았지만 물론 그건 기기의 성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우리는 마커를 질병별로 찾아내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힘겨웠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그룹 자체가 너무나 아주 익스트림하게 다른 컨트롤 그룹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분은 한번 유비와 어떻게 성능을 키울지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리즘이 있고 우리 프로그램이 있으니 이 아이들을 받아서 실시간으로 빠른 처리로 갈 수 있는 간소화되어 있는 기존에 있는 모델 하나를 만들어서 그냥 입력하면 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조금 더 쌓이면 이 사람들 데이터만 다시 그러면 뭐가 되냐면 한 환자의 시간적으로 이 사람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별도로 쌓이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 맞춘 모델을 가지고 그건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되죠. 모델만 추정. 이제 뭐 인지 강화 쪽이나 공황장애 쪽에 나중에 치료 요법이나 어떤 모니터링에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우울이나 뭔가 스트레스가 감지된 것 자체를 뭐 예를 들어 30분 정도의 텀에 있어도 상관없다. 그 정도만 해도 감지돼서 그 정도만 해도 뭐 맞아요. 상관없다는 이게 건 크라우드로 이제 올라가지고 분석하고 내려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어차피 그 이렇게 분석 툴이 만들어지면 그렇죠. 내가 지금 딱 예를 들면은 술 땡긴다 술 먹고 싶어 올라가서 바로 나올 거 아니에요. 내려올 거 아니에요. 메시지가 뜰 수도 있죠. 술 먹고 싶으시군요.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릴 일이 있나? 그건 저희들의 영업 비밀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할래요. 그래 어려워 보일 거 아니에요. 농담이고요. 예.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많이 이 데이터라는 것이 파워가 좋아진 이유는 과거의 데이터들과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모델을 찾으려고 하고 그 모델의 특정 지표를 찾으려고 하는 건 이 사람이 목소리가 들어오면 빠른 그 지표만을 찾고 왜냐하면 지금은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려고 하니까 이제 오래 걸리는데 딱 그 목소리 들어오면 트랜스폼 시키고 그 지표만 찾아서 딱 모델에만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데이터가 축적돼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정확도의 범위, 오차 범위만 많이 줄어들 수만 있다면 그 부분은 크게 염려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성구 교수님께서 그러면은 얼마나 정확하게 어느 정도나 이 부분인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오차 범위를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오차 범위를 줄이는 거고 우리의 디지털 치료제에 있는 바이오마커가 통계적으로 얻어진 추정량이거든요. 추정량이 어느 정도 바운드 내에서의 오차 범위를 갖고 샘플 수가 얼마만큼 커지면 샘플 수라는 얘기는 한 대상자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그 음성을 넣어서 그 사람에게 맞는 데이터들 그러니까 본인 데이터는 오차 범위가 굉장히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로 이제 저희는 이제 입증해 놓고 그런 추정량이다라고 얘기한 뒤에 바운드를 줘서 그 범주 안에 있으면 우울하다라고 빨리 사인을 줄 수 있는 형태대로 알고리즘을 유비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했던 얘기 같은데 네. 지금 감정가를 일종의 수치화해서 어쨌든 심한 우울, 덜 심한 우울 이렇게 예측하는 것들을 확인하시는데 우리 오만 감정, 예를 들면 기쁨, 슬픔, 분노 이런 감정들을 그거를 이렇게
증이다, 혹은 경이다 하는 걸 예측하는 게 중요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서 모든 우리 감정은 다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나쁜 건 아닐 수 있으니까 병적 우울, 진단할 수 있는 우울인가? 그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다양한 감정의 우울감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임상적으로 이미 진짜 우울장애지 빠져나올 수 없는 2주 이상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고착된 감정 상태인 건데 그런 병적 우울을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우울증이라는 게 너무 미니에 흩어지는 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런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예측인자 이게 사실은 진짜 저희 인상적 허용도로서 보면 중요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데이터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PHQ라고 하는 그 음상 우울인지 진단을 PHQ 9인가요? 네, PHQ-9 그런 방식의 어떤 임상 교수님들의 진단을 받은 음성이라면 그 안에서 뭔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아직 우리의 데이터가 그러지는 않아서 만약에 지금 노재훈 교수님이 지금 우리는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은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지만 이제 보조적으로 이 사람이 만약에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라이프 타임에서 슬픈 영화를 보고 굉장히 우울해질 수 있어요. 저도 뭐 엉엉 울고 그러니까 그럴 때 음성이 되면 약간 음성 지수가 낮아져서 바이오마커가 조금 그러다가 위험한 리스크선에 걸려 있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녹음할 때는 또 잊어버리면 또 올라가니까 우리는 계속 모바일로 할 때 그 패턴을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2주 계속 그 위험 선상에 지속되면 우리는 사인을 줄 것이고 그때는 병원을 내원하라고. 그 다음에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의 감정이 그러지 않으면 지켜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의 우리의 마커가 쓰일 수 있는 거는 완전 치료제로는 하기 어려운 데이터분을 지금 갖고 있어서 그건 어렵지만 그래도 그 질병의 마커들을 이렇게 찾고 나면 그 마커를 중심으로 이제 이 사람을 관리하고 이 사람이 이제 각각 P스탑, N스탑, A스탑에 관련되어서 이 사람들이 계속 리스크선에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의료진에게 이 코치를 부탁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사인이 온 것을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인지 리뷰를 드리고 그리고 병원에 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호선은 우선 그게 목표였고요. 지금 노재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질병에 대한 진단까지 이 사람 확실히 뭐 90 몇 프로, 80 몇 프로 우울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가셔야 합니다. 이거는 그거는 이제 추후에 조금 더 오면 처음부터 스터디의 분석이 그런 거 과정을 된 것이 아니었거든요. 진짜 우리가 우울 장애라고 내리는 진단에 얼마나 얘가 어필 수가 있느냐를 보는 거가 아니라 그런 감정 정도를 얼마나 예측하냐만 본 거라서 그렇게 합니다. 사실 실적은 그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시작을 한 거고요. 통중도 우울 환자가 2주 내내 우울하긴 하지만 그 날에 따라서는 또 오전 우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라고 예측 항상 하더라도 사실 그게 또 딱 맞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혹시 제가 오늘 발표하는데 제 목소리는 어때 보이셨나요? 피곤해 보였어요. 우울해 보이지 않으셨어요?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만약에 제가 정신과가 아닌 신경과 내원에서 김여진 교수님께 이제 물어보신 거 답하는데 저만큼의 톤으로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런 거 너무 재밌지 않은가요? 평상시에 목소리를 좀 예측을 해보면 조금 처지는 부분이 있어요. 백신 맞아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 교차 백신이었는데 좀 걱정했는데 전 화이자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인가 보군요. 네, 아주. 저기 그 기름쯤에 네, 점이 지금 하나만 네. 아까 그 이상 교수님 하신 말씀이랑 비슷한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그러면 음성을 뭔가 활용을 해서 네. 이제 알코올이라든지 인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측정할 때 그러면 어떤 그 잡음 때문에 어떤 벌어질 수 있는 문제 개인차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시작을 하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뭐 어떤 아파트냐 이런 환경에 대한 이런 데이터들만 제가 좀 잘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도록 것을 만들어야 이렇게 하는 좋은 말씀이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앱을 새로 만들고요. 올 가을에. 그래서 그 앱 안에서 이 사람이 지금 당일 시간이 어디 있고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기분이 어떤지까지의 그 체크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마다 어떤 말을 녹음하게 하는 거로 다 그 데이터를 일단은 쌓고, 예를 들면 술 마셨다 그러면 술 마셨을 때의 목소리까지 해서 이제 계속 그 쌓은 거에 파일로 테스트를 일단 프리미엄 테스트를 한번 스터디를 해서 이거를 정말로 내년에 그 기기 만들 때 어떻게 집어넣을지에 대한 걸 좀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 질문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밥 언제 먹었냐 이거 넣어주세요. 당 떨어지고. 그쵸. 네. 밥 언제 먹었나 먹었냐 뭐나 뭐 그렇는데 밥이든 뭐든 여튼 네. 그래서 저희가 매일매일 그 일상생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필요하다면 기억을 같이 해서 뭐 뭘 먹었는지도 물고. 그래서 지금 불안한지 공황 뭐지 언제 있는지 좀 요 세 가지 치료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음성이기 때문에요. 테스트 좀 해보고 시작할게요. 네, 에스탑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에스탑도 그렇고 피스탑이 제가 네. 지금 평가적인 게 이제 전에 테스트를 읽는 게 제일 그러니까 분석을 편하다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그 방식이 꼭 따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면 비슷한 말을 비슷한 질문에 대한 비슷한 대답을 그냥 듣는 거로 괜찮아요. 그것도 좋은 거고. VR 환경에서 저는 녹음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노출 상황이 딱 왔어요. 개가 왔어. 개를 딱 봤을 때 분명히 저 개가 나를 물 거야. 개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트라우마 있는 사람은 분명히 나를 물 거야. 저 길 뒤에 있는 개가 분명히 나를 물 거야라고 80%도 확신을 한다고 치면 지금 저 개가 당신에게 위협을 가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이런 걸 물어봅니다. 네. 한 80% 정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주 공포가 심한 상황에 이제 노출 막 시작된 상황에 불안 반응을 확인합니다. 불안이 아니라 사실 이제 최악의 상황에 대한 이 사람의 확신 정도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났을 때 지금 봤을 때 또 그런 개가 앞에 있다면 얼마나 그러니까 당신 물 거라고 얼마나 확신하지 그런 얘기를 한다면 이제 20%는 별로 안 물 것 같네요. 이제 생각보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제 그런 변화를 보는 거죠. 80%입니다. 20%입니다. 이제 그 말이 사실 어디는 좀 다른데 80%에서 90%일 수 있고 질문의 그 전반적인 대답은 뭐 비슷한 모든 피험자와는 비슷하게 아마 녹음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 게 이제 세션마다 점점점 이제 같은 질문들을 해가면서 이제 이렇게 비슷한 말들을 녹음을 계속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그런 반응이 음성을 통해서 보면 줄어든다. 이런 거를 회기에서 확인하고 세션이 진행되면서 확인하고 이런 게 그러면서 목소리도 어떻게 달라지는지. 네. 그런 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텍스트를 읽는 건 아니지만 좋아요. 단순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요. 그리고 그게 필요해. 그래야 근거도 되고 그다음에 똑같은 것을 이제 음성만 갖고 있을 때는 모르는데 바로 대답까지 하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분석도 풍요로워지고 해석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부장님 잘 보시죠. 지금 입에서 챗봇 만들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불안하니, 어떠니, 괜찮아요, 당신 얼마나 불안하세요? 뭐 예를 들면 개가 부를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몇 단계 정도까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구성을 그렇게 해야죠.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것도 이제 AI로 계속 물어보고 되는 거 아니겠죠. 일단은 지금 1차적으로 살구야라를 얘기해서 평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인터벤션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걸로 해서 하는 거는 한 단계 시간 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교수님이랑 좀 더 오게 얘기하기로 하고 한 5분만 쉴까요? 5분만 쉬고 11시 10분에 좀 늦었으면 11시 때 다시